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뉴욕 유럽 증시 주요 지수는 유럽중앙은행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 합의 소식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다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국내 10개 은행주주사들의 기본 자본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수익성은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가 안정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알뜰 주유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7일 금요일입니다. 휴대폰의 알람 소리에 아침을 깨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눈을 떠서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1분 1초도 떨어져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요즘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휴대폰 이용자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불만이 있죠. 바로 이용 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비싸다 하는 논란부터 원가를 공개하라라는 주장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는 오랜 공방 끝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업계의 반발 지금 만만치가 않고요. 이 내용 일부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글로벌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뉴욕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의 채권 무제한 매입 발표에 고용지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스탠더드 앤 퓨어스 지수는 큰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또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JP모간과 특징으로 볼만한 게 JP모간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 급등세와 아마존닷컴이 킨들파이어 새 버전이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에 2% 올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배경에는 유럽중앙은행의 정책회의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지난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그 회의를 한 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1에서 3년 만기 국채 중심으로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국채 매입이 채권 시장의 매국을 막을 것이고 유로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국채 매입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12일에 있을 독일 헌재 유럽재정 안정기금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12일 하원 판결이 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런 힘을 얻어서 그 유럽 증시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지수가 3%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국채 매입 발표가 시장의 기대 심리에 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으로 볼만한 게 세 나라 증시 모두 금융주와 원자재주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준 기자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3년 만기 국고채 등 단기성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물가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채 매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피치는 조정 사유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대외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 실물 경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은행의 건전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국내 10대 은행 지주사들의 기본자본 비율이 10.44%로 전기보다 0.0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대외 충격과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해 잉여 자금을 모두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2013년 말부터 바젤2와 바젤3가 지주회사에 도입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은행 지주회사에서도 자본 적정성 관리를 신경 쓰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을 꾸준히 올리면서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지난해 2%대 중반에서 올 2분기에는 2.1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순이익도 전기에 비해 3분의 1이나 줄어든 2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계속 주문하고 있어 수익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악화가 역마진이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경우 소비자들의 예금이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아서는 은행이 좀 생존하기 어렵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비이자 수익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 상품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건전성과 수익성의 딜레마 속에서 비이자 수익 비중을 늘리는 선진국형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가 안정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석유 가격 안정화 대책을 어제 오후에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기름값은 평균 가격이 2,000원대를 형성하며 고유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현 5% 시장 점유율의 알뜰주유소를 점점 확대시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23.1%로 OECD 3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군 복무 등으로 취직 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고 청년 인턴 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나가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여러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갤럭시 노트의 대박과 함께 주목받았던 기업 디오텍.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된 언어 기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필기 인식과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주가는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거래량은 4천만 주에 육박하며 지난달보다 2.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디오텍 직원이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작스럽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투자자들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던 증권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레프트를 사실 매수 추천도 안 했었어요. 회사 측하고 제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디오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웨어도 장중 하한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은 무려 32곳이나 됩니다. 4개월여 만에 힘겹게 500선을 넘은 코스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엠머니 박상정입니다. 내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 시대인데다가 임대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오피스텔 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분양 성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 분양 대전을 벌입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오피스텔은 1, 2억 원의 종잣돈만 투자해도 매달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서울 자곡동 강남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강남구에 얼마 남지 않은 미개발 지역으로 2015년 KTX 수서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달 10일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현대, 포스코, 신영 등 다음 달까지 4개 건설사가 모두 2천여 실의 오피스텔을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서 공급합니다. 보금자리 지구는 토지 공급 가격이 싸 분양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강남 보금자리지구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을 넘지 않을 예정이어서 기존 강남권 오피스텔 1,700만 원대와 비교해 상당히 싼 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에 따른 임대 수요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남의 어떤 임대 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보금자리 지구가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있어서의 그 임대 수요의 유입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주변 임대 수요와 적정 공급 물량까지 잘 따져봐야 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어제 법원에서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은 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에서 비롯됐죠. 통신비가 비싸냐, 적정 수준이냐 하는 공방이 있어 왔는데요. 결국 비싸다는 주장을 해왔던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로서 원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꾸준히 원가 공개를 요구했었죠.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결국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번 소송명을 말씀드리면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을요. 오늘은 서울대 경영학과 오정석 교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이제 내려졌는데 통신요금 체제 너무 비싸다는 논란에서 시작됐죠. 근데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지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5월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요금 원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 관련된 최근의 회의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이제 방통위에 이제 소송을 걸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는데요. 작년에 그 참여연대 그 소송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가계 통신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계 부담이 이제 큰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동통신 요금 관련 이 근거 자료, 원가 자료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청구 소송을 걸었었죠. 반면에 이제 이동통신업계라든가 아니면은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업계가 민영화돼서 시장 경쟁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가는 경쟁력의 근본 원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공개를 하면 정상적인 시장 경쟁 체제 자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뭐 그런 논란 끝에 이제 소송이 벌어졌고요. 법원은 원고 측인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이것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금 크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패러다임이 충돌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산업은 이제 민영화라는 패러다임을 쭉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은, 우리 이제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서 최근에 또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이제 충돌을 한 것이죠. 통신 서비스업은 이제 대표적인 공공재로 이제 출발을 해서 초기에는 국가 투자로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정부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9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적으로 이제 유효 경쟁 체제를 좀 도입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하에서 이제 시장 경쟁 체제를 최근에는 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우리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또 사회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했고요. 또 가계부채 이슈가 굉장히 또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이동통신 비용이 가계비에 주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됐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이제 통신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권이 있는 이제 방통위가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느냐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방통위 권위와 입지가 좀 손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 경쟁 체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세 개 유통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한 시장 경쟁 체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 업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분할하면서 독점적으로 또 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가가 경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 예. 원가 정보라는 것을 또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어떤 그 의무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의 대다수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요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또 너무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제는 뭔가 좀 그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 같은 것들이 뿜어져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여론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판결 결과에 대해 지금 유통사 반발 당연히 거세고요. 우선 사업의 핵심 정보로 공개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통신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은 누구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은 방통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비롯한 어떤 규제기관에서 공적 서비스로서 국민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형태로서 현재 시장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예. 충분히 이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 여론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래야 이제 원가 정보가 사업의 핵심 정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그 설득력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사법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변화를 갖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좀 내려진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쯤에서 이제 참여연대 측과도 좀 전화를 연결해서 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괜찮으시겠죠? 네네. 네, 민생경제팀 안진걸 팀장,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안진걸 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소송의 개요라고 할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참여연대에서 바라본 이번 소송의 의미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예.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공공서비스고 생활필수품이고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와 관련된 대부분을 방통위가 비공개하고 숨겨왔기 때문에 전혀 요금의 원가라든지 이 서비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아주 과도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개를 명령한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만약 방통위가 항소를 포기해서 그런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이동통 요금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국민들이 접하게 됨으로써 그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되고 그 중요한 공공서비스에서 국민의 접근권도 보장되면서 이동통신 3사 요금이 폭리나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저희가 2010년, 2011년 계속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대부분 비공개되어서 제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동통신사의 원가 보상률이 일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123% 정도로 나와 있는데 원가 보상률이 100%면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이 붙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123% 나오면 정말 초과이윤을 막자기 얻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밝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의 40% 가까이가 기본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요금을 가만히 뜯어보면 예전에는 11,000원 정도만 냈었는데 스마트폰이 정액요금으로 바뀌면서 35,000원, 45,000원, 55,000원 이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예. 거기에
작년에 1,000원만 딱 인하해서 지금 34,000원, 44,000원, 54,000원, 64,000원 이렇게. 그럼 팀장님,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또 그 주요 7개 도시 중에는 우리의 그 휴대전화 요금이 가장 좀 싸다 하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자료가 그 자료가 코리아 인덱스라는 곳에서 한 건데요. 이동통신 3사의 편을 두기 위해서 방통위가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신빙성에 문제 있다고 보고요. 가장 객관적인 것은 OECD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교육비나 통신비가 어느 정도인가 비교하는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래서 OECD에서는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대인데 한국만 5%대로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근데 팀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가계에 비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이제 비중을 가지고 주로 또 가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동통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조금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지 가계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외국 다른 국가나 도시의 어떤 통신 요금 체계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는데 혹시 그런 수치는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OECD에서 통신 아웃룩이라고 해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도 보면 평균 통화량이 비슷한 구간대 나라들에 대한 다 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통화료가 비싸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OECD가 실제로 각국의 통화 요금을 비교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 어떤 가지고 계신 수치가 좀 있으신죠? 그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좀 통신비가 과도하게 비싸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가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서 통신업체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왜 꼭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통신사 관련 택도 공사 산정과 관련해서 사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검증한 투자 보수율과 관련된 자료, 특히 지금 전기통신사법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의 요금 원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요금의 규모가 들어있는 이용약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방통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공개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법에 의하면 특히 요금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SK텔레콤의 경우는 방통위가 그게 적정한 요금인지 심의 평가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법에 그걸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가지고 정액요금 대폭 인상됐을 때 그걸 방통위가 허가를 해준 건데 그 허가를 했을 때 그게 적정했는 평가한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전혀 받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공개라고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방통위가 항소만 포기한다면 그런 자료들이 공개됨으로써 이 원가에 대해서 적정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정석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이제 참여연대 입장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긴 돼야겠는데 어떠한 해법 좀 제시가 될 수 있을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신산업을 민영화를 이미 했죠. 그래서 그런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의지도 계속 고취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결국은 이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되어 왔는데 이제 제4이통사를 도입한다든가 MVNO 사업자들을 이제 수용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쟁을 좀 촉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모바일 VoIP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음성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체 서비스 같은 것들도 또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경쟁과 그다음에 이제 혁신을 위한 또 투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또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진정한 시장 경쟁 체제가 갖추어지면은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 보시는 해결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서비스는 건 중요한 공공 서비스인데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폭리 그리고 사실 이동통신 3사 요금이 거의 똑같아서 담화보험도 받고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 20원, 통화료 1초당 1.8원, 병행요금제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가격 충격이 무의미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요금이나 문자 메시지인 경우는 원가가 거의 안 들거나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저희는 설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폐지 또는 최소화하고 그 상황에서 음성이나 데이터 관련해서 사용량만큼 적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로 바뀐다든지 종량제를 좀 제안을 하시는군요. 현실적인 예. 요금이 그렇다 해서 대폭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한 통화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반천을 내는 맞습니다. 예.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예. 만약에 많이 쓰는 사람이 조금 많이 내는 구조는 저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통위가 또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예. 또 요금이 스마트폰으로 받았을 때처럼 요금이 폭등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고 예. 대부분의 입장에서 요금이 내려가는 거고 일부 많이 쓰는 계층에게 요금 일부 더 나가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정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두 분 모시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 관해서 의견 나눠봤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어느덧 또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2부 잠깐 예고해드리죠. 2부에서는요. 그동안 대기업이 영세상인의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 중소기업 시장까지 침해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논란이 최근 많이 일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역 침해 논란은 또 한동안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